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최소 4박 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이 때문에 어제 바로 산회가 됐는데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고 이어서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바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네. 아마 이제 그 탄핵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네. 그 법안 있잖아요. 법안을 이게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탄핵이 되면 방통위원이 이제 그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합의제 관청에 한 명만 나오면 모든 이게 방송 일정이 올스톱됩니다. 탄핵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예를 들어 이제 재성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이게 방송 업무가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탄핵안을 이게 무산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회기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며칠 하면 그러면 이게 24시간 뒤부터 네. 72시간까지 이게 할 거로 생각했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버리니까 본회의가 종료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탄핵이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방송에 굉장히 잘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방송을 어떤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국가기관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뭐 탄핵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헌법에서 탄핵에 대한 규정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규정에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들은 언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거나 탄압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바로 MBC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네. 그 해임 사유가 너무 그냥 애매모호해요. 그냥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또 사장 선임에 관해서 검증이 소홀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임원들은 다 해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해임에 대한 권한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고 이것들이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여야 간에는 지금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국회법 92조에 보면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 탄핵 소추안, 당론으로 발의했던 탄핵 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 보고된 순간 이것이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국회법 해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사국이요. 뭐 야당의 민주당 편을 들라고 편파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탄핵의 규정을 보세요. 탄핵안이 이제 보고되고 24시간 내지 이제 그 72시간 내에 이제 그 해야 된다. 네. 그게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자동 폐기되면 이게 부결된 거하고 똑같이 봐서 일사부재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국이나 민주당은 이 보고라는 거는 아무런 이게 법률적 법적 행위가 없고 단순하게 그냥 알리는 사실 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일사부재의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딱 보고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24시간 이내 하고 시간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 보고 단순하게 공지행위라는 게 말이 되는 해석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의사국이 아무리 지금 이게 뭐 의장이 어떻게 장악했는지 몰라도 공정하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가처분 들어갑니다.
판사한테 해석을 받아보면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됩니다.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는 단순하게 사실행위 공제행위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저는 그 시점이 기준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24에서 72 하고 아니면 이게 자동 폐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행위다. 따라서 저는 철회를 하려면 과반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든지 지금 과반 동의 본회의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철회를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일사부재에서 12월 8일까지, 9일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 얘기대로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정욱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국회 의사국에서 명확히 했어요. 이건 그냥 보고만 됐을 뿐이지 심의되거나 의결된 안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안을 심사하지도 않고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시 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이것들은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의사국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또 뭐 이번 달 31일 정도에 다시 회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동관 지키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술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총선을 앞서서 결코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을 지키는 것들은 전혀 헌법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철회라고 하잖아요. 제가 행정법 로스쿨의 교수입니다. 네. 철회라는 거 하면 이 변호사도 알 거예요. 법률행위만 철회할 수 있죠. 사실행위, 공지는 사실행위라거든요. 이게 철회가 됩니까? 제가 방송하다가 한번 내뱉은 말 이게 철회가 됩니까? 정정해가 제가 말할 수는 있지만 철회는 못해요. 철회는 법률적에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런 있을 일이 없는 우리 확고한 판례다.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그러면 마음대로 보고했다가 마음대로 철회하고 지 마음대로 또 보고하고 철회하고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다면 판사가 당연히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원으로 가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행을 법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안건을 올렸다가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철회로서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법원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서정욱 변호사님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의결특위 참석을 했는데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무리를 하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4.4.5입까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탄핵이 아마 이게 내용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절차도 지금 완전히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아마 이게 내용과 절차를 둘 다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절차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게 보더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이정석 검사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이제 위장 전입한 거는 인정했죠. 근데 위장 전입으로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하고 대법관부터 탄핵 다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헌재 재판관, 대법관 중에 위장 전입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건 다 뭐 이러면 안 돼도. 따라서 이거는 사유가 안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혐의들은 뭐 골프장을 뭐 처갓댁에 예약했나? 또 이게 어떤 휴양지에 뭐 방역 코로나 어겼나? 이게 지금 의혹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잘하는 게 뭡니까? 항상 주장하는 게 야당이 무죄 추정 원칙 주장하더라고. 무죄 추정 원칙. 지금 이게 공수처에 고발했고 대검에도 고발했잖아요. 근데 수사 중에 있는데 왜 이걸 탄핵부터 합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그럼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무조건 유죄입니까? 이정석은 다 유죄입니까?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 이게 헌법이든 법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냥 위장 전입이나 이게 탄핵이 아니고 직무상 예를 들어 뭐 검사가 수사하다가 폭행을 한다든지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뇌물을 받는다든지 직무와 관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처갓댁 골프장 좀 예약해 준 게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불법이 있을 때 탄핵하는데 지금 이게 손준성, 이정석 검사는 아무 탄핵 사유가 없는 거 알아요. 자기들도 이게 헌재 가면 9대 0으로 또 지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야 6, 7개월이라도 묶어놓자. 수사 못하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범죄 혐의자가 수사 못하게 뺏어가 탄핵에가 의결해 나면 이게 완전 도둑놈이 포졸 몽둥이 뺏어가 때리는 이걸 적반하장이라 하잖아요. 이 유분수지. 이거는 결국에 검사에 대한 보복, 검사에 대한 협박, 그다음에 이재명 방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진짜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아마 이게 이 변호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제가 그 소리 방송마다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무서운 거예요. 한동훈 장관 탄핵했다가 거대한 역풍이 일라면 이게 우리 완전 총선에 노무현 탄핵보다 더한 역풍에 우리 힘들다. 이러니까 한동훈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만한 지지율이 나든 이동관 대신 탄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탄핵하려니 겁나죠. 수사 책임자는 이원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차장을 탄핵하는 이게 얼마나 저는 비열한 행태인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저는 경고죠. 이렇게 이재명 수사 계속하면 누구든 탄핵될 수 있어. 너 이재명 수사 그만둬. 이런 게 경고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이송 변호사님. 일단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계속 정치적 중립성들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국민이 본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뭐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탄핵을 안 하겠습니까? 항상 그 기준은 국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정섭 차장검사도 아니 뭐 자신들이 수사할 때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고 탈탈 터는 수사를 하는데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에요. 공수처에 고발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정치적인 절차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당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들인데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그리고 형법적으로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탄핵 절차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꾸 마치 민주당의 내로남불 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고 정권을 잡지 않은 당이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에 대한 프레임은 여권에 적용되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국으로 1심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승진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한동훈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웅 부장검사 왜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수사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도 피수사부서에 보내야죠. 근데 전혀 다른 승진이라고 하는 것과 수사부서에 놔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내로남불을 하는 겁니다.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민주당은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하루만 열리는 날은 결국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리는 날 표결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때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발의해서 표결시키고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동관 씨를 탄핵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방송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공정한 방송을 하고 편집에 있어서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동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관 개인을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민주당이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선택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잘 알려서 30일과 1일까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민주당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다시 한다면 제가 일사부재에 반한다. 네. 동일 핵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게 다시 하면 이게 가처분이나 재판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실체적으로 이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위원장 된 지 3개월 됐어요. 처음에 민주당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 박문진 이사장 있잖아요. 박문진 이사장을 이게 뭐 햄식인 게 또 직권남용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박문진 이사장은요, 이거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 되니까 문제 삼는 게 가짜뉴스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심의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짜뉴스 안 하면 되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탄핵하면 그럼 가짜뉴스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진짜 세계에 황당한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단속을 해라고 했다서 탄핵을 한다. 이게 진짜 황당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또 탄핵 사유 삼는 게 뭐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KBS 이사를 했습니다. KBS 이사장 투표할 때 이사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다시 할지 내일 할지 이 사소한 일부 규정 이게 방통위가 관여합니까? KBS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사장 선임 후보 뽑는 투표 방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명확하게 불법을 딱 한 게 직무상 뭐가 있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저는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위원.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지금 이게 지상파든 종편이든 뭐 성인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무책임한 완전히 탄핵 중독 정당의 행태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겁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법안들,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야당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하다가 대통령의 거부권만 행사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이동관 지키기가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방송통신위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게 국회 국정을 마비하고 방송통신 업무를 마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빨리 선임을 하셔야죠. 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통신으로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임명 안 하고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심의위원은 끝까지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자진 철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방통위원만 임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스스로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런 의도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으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단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한 법입니다. 이 방송법이.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했으면 그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왜 방송법 처리 안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 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해서 저는 거부권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노란봉투법, 뭐 이름은 이게 뭐 걸사한데요. 항상 이게 법이라는 거는요. 칼하고 양쪽에 저울을 주면 저울이 균형을 이루대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파업권, 뭐 단결권 이게 노동상권이 있죠. 합법적인 거 보장해 주대요. 근데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면요. 그럼 사용자도 이게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이러면요. 저울이 완전히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그 불공정한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런 법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말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고 저는 민주당도 이게 통과될 거라 생각 안 한다 봐요. 통과하려고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문재인 정권도 했겠죠. 본인들도 그냥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표 좀 얻어보자. 그리고 이게 거부권 하면
전부 비난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겠지. 이런 게 거부권을 알면서도 통과하는 이게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우리는 방송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정권만 바뀌면 KBS 사장 해임하고 MBC 박문진 이사장 해임하고 뭐 이사진 해임하고 그리고 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교체하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공정성들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바뀌어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했다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법이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은 늘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KBS 사장 뽑고 MBC 박문진 이사장 뽑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국민의 맘대로 또는 대통령 맘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언론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지 말고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어제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할당한다. 또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구에서 일부를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개 오디션으로 청년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무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민주당의 김은경 위원장이요. 네. 투표권을 어떻게 주자냐면 남아있는 수명만큼 하자. 그러니까 노인들은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노인들에게 투표권 박탈하고 청년들에게 많이 주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김은경 혁신위안은 이게 비난만 받고 말이 안 되는 제안인데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안은 검토해볼 만합니다. 저는 결국에 세대별로 균형되게 골고루 대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말은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30%다. 그러면 이게 국회도 30% 정도 차지하는 게 비례적으로 오히려 이게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청년들이 여러 제약 때문에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 인구 대비해서 아주 과소 대표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비례에서 45 청년들을 한 절반 정도 주자. 그 여성 남성 다 이게 아주 저는 좋다 봐요. 그다음에 강세 지역에서 지역구 되도록 청년들 좀 배려해 주자. 이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말하지만 큰 방향이 오라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 그럼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진짜 이게 청년 중에도 진짜 우리 보통 청년을 대표하는 어떻게 뽑을 거냐. 이 청년을 할당하면서 이준석 같은 사람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버드 노선 뭐 이게 과학고 놓으면 그럼 이게 우리 일반 청년이 대표되는 게 이준석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준석 같은 청년을 안 뽑도록 진짜 우리 평균적인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청년을 뽑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송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청년 뽑지 말라고 하면 허수아비 청년 뽑자는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 말 잘 듣고 국민의힘 당대표 말 잘 듣고 그런 청년 뽑을 거면 청년들을 뭐 하려고 50% 할당합니까? 싫은 소리 하고 쓴소리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청년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윗사람 눈치 보면서 고분고분한 청년들만 뽑아버리면 이게 혁신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중요한 건 청년 자리에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또 다른 취준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선발 기준을 통해서 준비된 청년이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꾸 청년 하면서 어떤 이미지 정치인만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막상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단순한 나이를 넘어서 준비된 청년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한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도 좋은 안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점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금태섭 전 의원과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함께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요. 여당 갔다가 야당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례하게 오선한 분입니다. 그럼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지향하는 정치는 뭡니까? 어떨 때는 이게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보수 진보 왔다 갔다 5번 했는데 뭘 지향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나갈 거고요. 어차피 그다음에 금태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신당은 제3지대에서 여러 당이 놀 거예요. 네. 아마 이게 다 합치면 뭐 이런 당에다가 양양자 의원부터 여러 또 정태훈 의원이 만드는 거 다 아마 합쳐질지 아니면 이게 여러 개가 될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요 상당히 이번에 당이 많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쪼개지고 해서 신당 아마 조국 신당까지 여러 개가 생길 거로 보는데 그래봤자 저는요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싸움입니다. 다 이게 우리 양당 체제는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의 진료를 싸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그게 제3지대가 설 땅이 없고요. 여기 인물들 보십시오. 옛날에 하다못해 저는 DJ나 YS 진짜 양보한다면 JP 안철수까지 어떻게 신당이 좀 일부 성공했지만 이분들 중에 당 만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3지대 요란하게 떠들지만 총선 가보면요. 결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로 이게 기결될 수밖에 없다 봐요. 네, 이승 변호사님.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양당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지대가 살아남기가 쉽진 않아요. 또한 지금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양당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비례정당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당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중도층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청년층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은 갖출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뭐 금태섭 신당, 무슨 신당 이것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이게 시너지가 나고 비전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길을 좀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당의 파괴력은 결과적으로는 양 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결국에는 국민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공간은 줄어들겠지만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은 좀 커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비명계 의원들이 강성 친명 지지자들 때문에 숨이 막힌다. 12월 달까지 보고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의원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린 것 비명계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 어떤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비명계를 달래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방향에 있어서의 제시를 해준 것이다.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민주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안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줘야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떤 비명의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냥 단순하게 비난하는 그 방식만으로는 민주당이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비명계도 지금 뭐 탈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압박 전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자기 공천 달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비명계가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민주당 비난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정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도 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비난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쉽지만 이걸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건 어렵거든요. 그런 혁신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은 결국 비명계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표현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지적하면요.
개딸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뜻이 뭔가 우리 보고 계속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리지 않겠어요? 지적하려면 최소한 이게 이런 행동은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앞으로 이게 또 이런 짓 하면 엄중하게 징계하겠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뭔지 지금 이게 저는 뒤로는 이렇게 사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딸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이제 통합이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은경 혁신위에서요. 그 하위 의원들의 감점폭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AI가 공천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주관성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이게 수박 5개는요 50% 감점합니다. 무슨 물론 이게 핑계는 너 SNS 활동을 안 했지 않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수박 4개면요 40% 감점합니다. 수박 3개는 30%.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수박처럼 닭이 시원하게 두 조각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보니까 주목받은 점이 정장 마이를 입었는데 파란색 마이를 입었고 신발까지 파란색으로 맞춰 입어서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만나자마자 조 전 장관 손을 잡으면서 포옹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 만남이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조국 장관하고 아주 친한 제 서울법대 선배분을 만났더니 네. 요즘 여기 조국 장관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제일 조국 장관이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 이재명처럼 배지 달고 나도 방탄 다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야 배지가 좋긴 좋네 방탄할 때.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게 배지를 달아야만 방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럼 이게 배지가 어떻게 다르냐? 본인이 지금 이게 11월 재판하고 1, 2, 3번 한다 했으니 아마 이게 총선 전에 2, 3월쯤에 선고가 되면 거의 99.9%는 법정 구속될 겁니다. 구속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지역구는 구속되기가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비례당을 만들어요. 비례당을 만들어서 뭐 이게 윤미향 의원이 1번, 예를 들어 이게 본인이 뭐 2번 이렇게 비례당을 만들면 몇 석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 구속은 돼도 대법원에 가서 내가 뺐지만 달면 한 재판 한 4년을 끌어주겠지. 최강욱도 4년 끌어서 그러면 임기 다 마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게 피가 좀 거꾸로 솟는 이런 기분인데요. 아마 이게 저는 방탄용으로 뭐 비법률적 방법으로 이게 명예가 회복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출마한다 보고요. 그 방법은 비례당으로 간다 보고요. 아마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출마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왜 그 파란색을 다 입고 하냐? 내가 만든 비례당이 정통 민주당하고 정통 자매 비례당이다. 다른 당은 짝퉁이고 내가 만든 게 파란색 운동화까지 파랗게 입고 왔잖아. 내가 민주당하고 제휴한 정통당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도 뭐 일단 정치적 메시지는 확실히 낸 것 같아요.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 이건 결국에는 정당을 창설할 수도 있고 창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정치적 메시지를 충분히 제시했고 그게 민주당과 같은 의미다 이런 차원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비례정당에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꾸 방탄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신분과 무관하게 전혀 방탄과는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좀 더 성숙되게 또 좀 더 처신을 겸손하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